자, 이제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양도의 개념, 그 다음에 이제 과세 대상 양도소득 등에 관한 주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양도의 개념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게 되는 것을 양도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게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서 논의의 핵심 이슈가 되는 것은 채무 탕감이 있게 되면 어떻다? 이것은 양도로 해석을 한다. 빚이 그만큼 사라지게 되면은, 자, 어떤 자산의 소유권 등을 잃어버렸는데 빚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면 어떻다? 양도로 해석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도시개발법 관련해서 환지 어쩌고저쩌고 하면 이건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두 개로 가는 거예요. 다시 빚이 일정 부분 사라지게 되면 어떻다? 양도로 해석을 하게 된다. 그러나 빚이 사라지는 거 말고 도시개발법 환지 뭐 이런 표현 나오면 어떻다? 양도가 아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서 제일 먼저 논의할 쟁점이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 거. 부담부 증여 얘기는 어디에서? 취득세 할 때 공부했던 주제조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저당권이라는 것을 설정해 주게 된다. 저당권 설정 등기, 필수 등기상 뭡니까? 채권액과 채무자의 성명, 주소라고 하는 거. 해서 채권액이 1,000만 원 돼 있고 채무자라는 사람이 만약에 갑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 저당권 설정 등기가 있다. 자, 근데 이 자산 가치가 한 1억쯤 된다고 전제를 하고 갑이 이 부동산을 병이라는 사람에게 증여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빚을 갚지 않고 증여를 한 상태다. 이걸 우리가 부담부 증여라고 할 것. 그래서 병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갔었죠. 취득세 파트에서 공부하실 때 병의 입장에서는 1,000만 원 부분 다시 갚아야 되니까 지금 당장 돈을 지불하지 않지만 앞으로 지불할 거니까 유상 승계 취득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9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무상 승계 취득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그럼 유상 승계 취득의 세율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논의를 했습니다. 주택과 그 다음에 지금 농지, 그 다음에 주택 농지의 부동산이라고 해서 주택은 정확한 건 아닌데 6억 이하가 되면 1%, 그 다음에 6억, 9억 초과가 되게 되면 얼마? 3%. 중간에 2%의 대충해서 X표 쳐놓고 외웠던 바가 있어요. 그럼 농지는 3%, 주택 농지 외 부동산은 얼마? 4% 세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이게 주택 농지 외 부동산이 되게 되면은 이때는 얼마? 9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 어떻다? 4천만 원. 자, 1,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자, 바로 4%의 취득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 그럼 9천만 원 부분은 무상승계 취득에 해당이 되게 된다. 그래서 우리 무상승계 취득 상속의 경우 농지 2.3%였고요. 농지의 부동산은 2.8%. 우리가 주로 외웠던 것은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 등을 받았을 때 2.8%. 자, 비영리 사업자가 아니면 이 사람은 3.5%의 취득세를 내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9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3.5%의 취득세를 내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게 이제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 승계 취득이 될 테고 채무액 외 부분은 어떻다? 무상 승계 취득. 대신 거기서 기억하실 것이 배우자 직계 존비속 나오게 되면 무조건 뭐가 된다? 유상 승계 취득.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달라. 배우자는 직계 존비속 나오면 거두절미하고 무조건 유상 승계 취득으로 해석을 한다. 자, 한편 이게 병의 입장에서 취득세에 관한 부분이 되게 될 것이고요. 갑의 입장에서는 1,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부 증여를 함으로써 자, 채무를 벗어나게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로 해석을 하게 된다. 그래서 1,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다 양도 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된다. 그러나 9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한 증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자산은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때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런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논리구조가 채무 탕감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라고 할까? 양도담보. 자, 우리 어디서 공부하냐면 부동산 실명법 파트에서 양가 상신이라고 해서 민법에서 공부하게 되죠. 그래서 실명법에 적용 배제라고 해서 원래 실명법이 따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실권리자와 등기 명인이 다른 경우 그 등기는 무효로 보게 된다. 그런데 양도 담보, 가등기 담보, 신탁, 곱상 신탁, 상호 명의 신탁, 양가 상신 이런 것들은 실권리자와 등기 명인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 바로 그 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 해서 양도는 뭐야? 이런 식이었었죠. 갑이라는 사람이 X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걸 담보로 을에게 돈을 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이때 양도 담보권이라는 것을 설정을 해준다. 양도 담보권이라는 것은 X 부동산에서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인데 이게 양도담보의 취지다라는 식의 내용을 등기를 하게 되면 이게 양도담보권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을의 입장에서는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 청산금 지급하고 나서 어떻게 한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을 가리켜서 양도담보권. 그래서 양도담보권을 설정하는 과정에서는 형식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가지만은 실질적으로 누가 갑이 처분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할까요. 그런데 자, 이 갑이 을한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서 지금 청산금 지급하고 자, 을이 갑의 재산의 소유권을 찾아가게 되게 되면은 이때 갑의 입장에서는 채무 탕감이 있게 된다. 그래서 양도담보에 있어서 채무 변제 충당하게 되면 어떻다? 이것은 양도의 범주에 포함이 되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자, 다만 양도담보계약 체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는 실제로 소유권이 넘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대물변제, 가끔 나오죠. 그래서 대물변제에서 손해배상 채무, 자, 빚을 갚아야 되는데 대신 부동산을 넘기게 된다. 그러면 그만큼 빚이 탕감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그러나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이라든가 자, 환지처분,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죠. 따로 외워야 돼. 도시개발법 환지처분 들어가면 어떻다? 이때는 양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얘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세 대상 양도 자산이라는 개념. 자, 부동산 등 이렇게 가죠. 토지, 건물 나오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토지 상환 채권 등을 예시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나마 이슈가 된 것이 지상권, 자,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그래서 바로 비교할 것이 지역권은 양도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대항력이기 때문에 마치 전세권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그러나 등기하지 아니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라고 하는 것은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양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영업권의 양도라고 하는 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은 이 영업권이 아니라 바로 사업용 고정성과 영업권을 분리해서 양도하게 되면은 이때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고, 그래서 굳이 뭐 해석하게 되면 그게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지만 담배 같은 거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하고 가게를 동시에 넘기게 된다. 그러면 그때는 해석상 어떻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담배 판매권만 마음대로 줄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걸 만약에 양도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다? 바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해서 이 부분은 그렇게 예시도 안 하고요. 함께냐 분리냐 요걸 가지고 쟁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 세 개 가지고 거의 다 답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양도소득세 파트에서 가장 쉽게 구성하는 영역이 이 파트가 되게 된다라고 할까. 그래서 바로 문제들 몇 개 나와 있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자, 양도 개념 보셨고, 과세 대상 양도 자산이라는 개념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과세 대상 양도 소득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자료 보면 농지 교환이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그래서 그나마 준비할 수 있는 게 뭐가 된다? 농지의 교환이라는 개념이 하나의 쟁점이 되게 된다라고 할까. 자, 농지 교환, 자, 차익이 큰 편이 얼마? 4분의 1 이하라고 하는 거. 한편 교환된 농지 3년 이상 경작에 사용을 해야 된다. 다만 3년 이내 수용된 경우에 3년 이상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자, 잊어버릴만 하면 사이드로 구성됐던 지문이고, 과거 한 16년 역사 보게 되면 한 3번 정도 답을 뽑았던 주제가 농지의 교환. 다시 갑시다.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A란 농지하고요, 을이 소유하고 있는 B란 농지를 교환한다. 이게 1억짜리 토지고 이게 8천만 원짜리 토지다라고 했을 때 문제는 뭐라고요? 두 개를 교환하면 아마 우리 민법에서 얘기하는 보충금 지급 약정 2천만 원을 지급을 했다라고 한번 전제를 하게 됩니다. 2천만 원 지급하게 되면 그 차액이 2천만 원이고요. 큰 편에 얼마? 4분의 1 이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갑이 2천만 원 받은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라는 의미. 농지의 교환 차익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 3년 이상 경작 등을 전제로 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해서 어찌됐든 간간히 잊어버리지 않고 출제가 되는 게 비과세 대상 양도소득.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소재 1세대 1주택의 양도라고 하는 거, 이것도 기본적으로 9억 이하라고 전제가 됐을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그런데 이제 조정 대상 지역 하에서는 의무적으로 보유기간이라고 하는 거, 자, 2년 이상 보유해야 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 외적이다. 그러면 이제 2년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 이건 안 나와. 이건 외워봤자 거의 의미가 없어. 왜냐면 법조문이 너무 길고 복잡해서 의미를 찾을 수 없고요. 뒤에서 문제 가지고 분석해 드리겠지만 이 파트에서 문제 구성할 때는 그 디테일한 내용, 자, 그래서 2년 보유 조항 배제한다,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을 가지고 출제 쟁점을 삼게 된다라고 할 것. 해서 요건 뒤에서 내용을 마저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라고 하는 거, 자, 조입 외불성 혼호 공시부에서 괄호넣기 문제로 과거에 한번 출제가 됐었다. 그 중에서 자, 1세대 1주택 국내 소재 9억 이하라고 했을 때 실제 이제 문제 구성하는 것은 바로 주택수의 계산 방법 얘기하고요. 1세대 2주택이 되면 어떻다? 자,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당연히 양도소득세 과세가 됨이 원칙이다 할 테니까 주택수 계산하는 방법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는 주택 외 부분 주택으로 보질 아니한다. 이게 뭔 소리냐면 주상보고 상가 혼합 건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어떤 건물이 있게 되는데 주택이 만약에 51%다. 그리고 상가가 49%다. 그러면 전부를 뭐로 본다? 주택으로 해석하게 된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거 양도하면 원래 상가 부분도 주택으로 해석을 해버리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전에 비과세가 이루어지게 된다. 근데 50대 50이 되게 주택이 50% 상가가 50%다. 그러면 나머지 50% 부분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진다. 나머지 자, 주택이 49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상가가 51이 된다. 그러면 51 부분은 어떻다? 바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주택하고 상가 혼합이 된 건물을 양도했다. 만약에 10억에 양도했고 50대 50이라 가치도 똑같다라고 전제하게 되면 5억 부분은 비과세가 되겠지만 나머지 5억 부분은 어떻다? 과세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 얘기를 갖고 문제 가지고 나중에 확인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자, 상가 부분이 50% 이상이 되게 되면 상가 부분은 어떻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라고 해서 앞에서 그 2년 보유, 2년 거주 뭐 등등등은 사실 시험 문제 구성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1세대 1주택 개념을 비교할 때 논의할 쟁점. 자, 그 다음에 다가구 얘기 또 한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통매매 하는 경우 이때는 어떻다? 하나의 주택으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할 것. 해서 그때는 다가구 주택을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해서 양도하는 경우 이때는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이게 어떤 경우냐면 자, 원룸이 있습니다. 원룸이 있는데 그 집주인이 제일 위층에 사는 거야. 그리고 이 원룸의 통매매 가격이 예를 들어서 8억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거. 그러면 이 사람 1세대 1주택 그 외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 등을 충족을 했다고 했을 때 통으로 매매를 하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다? 하나의 주택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9억 이하가 되게 되면 그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어떻다? 비과세가 이루어지게 된다 해서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앞에서 그 2년 보유, 2년 거주니 뭐 이런 잡단 전체 그림을 갖고는 덩치가 너무 커서 시험 문제 구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는 것 해서 세자 1세대 1주택의 개념, 주택수의 계산 방법 이슈가 될 테고요. 나머지 실제 거의 의미 없는 거죠. 그래서 보유기간, 배어주기간, 배제 사유라고 해서 일단은 자, 일반 주택이다. 1년 이상 거주했을 때 일정한 요건에서 2년 이상,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은 5년 이상 거주했을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이주 등 문제가 되면 포인트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하고 나머지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거의 긴 문장 의미 없어. 일반 주택 얼마? 1년 이상 거주. 나중에 문제 구성할 때 6개월에서 틀리게 나온 경우가
수가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길게 써 있는데 볼 게 아니야. 임대주택은 무조건 기존에 얼마 5년 이상 거주했을 때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외 출국 등 나오게 되면 무조건 출국일로부터 얼마? 2년 내. 나머지 내용 보시면 안 돼. 출국일로부터 2년 내. 해서 이런 애들은 시험 문제가 구성이 되더라도 거의 가치가 없는 파트입니다. 근데 지문 개수 5개 때문에 억지로 쥐어짜는 그런 형태의 경우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조정 대상자에서는 2년 보유에 2년 거주 요건 등도 충족을 해야지 어떻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조정 대상자 지정되기 전에 미리 매수했을 때 기득권 보호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바로 거주기간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였을 때 역시 거주기간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주제. 왜? 이건 이제 최근에 들어온 법조문이기 때문에 안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 일시적 1세대 2주택 외우실 때 조의 외불섬 혼합 봉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갔었죠.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자 2년 내 양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1세대 1주택으로 봐주겠다. 조정 대상 외 지역에서 뭐라고요? 외니까 3년이라고 하는 거.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됐을 때 3년 이내. 그러면 혼오 봉십이라고 했으니까 혼인해서 1세대 2주택이 됐을 때는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그 다음에 이제 혼인 5년 2개 나와 있습니다. 사유는 복잡하게 되어 있고, 봉십이라고 해서 동거 봉양을 위해서 그 1세대 2주택이 됐을 때는 10년. 그래서 이 동거 봉양 쪽에서는 그 60세 얘기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자, 그 봉양을 받으실 분 중에 한 분은 최소한 어떻다 어르신 중에 한 분, 뭐 장모님, 장인어른 또는 뭐 시아버지, 시어머니 어느 쪽이 됐든 간에 두 분 중에 한 분은 60세 이상이 됐다는 전제에서 동거 봉양해서 바로 요렇게 자 10년 이내 10년 이내 파는 부분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어떻다? 비과세 혜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 조의 외불섬 혼업 봉십에서 요건 괄호 넣기 문제로 한번 출제가 된 바가 있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조의 외불섬 혼업 봉십.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자료에 아마 정리가 되어 있는 게 미등기 양도 자산이라는 개념이 나와 있죠. 요거는 이제 작년에 나왔던 것이 비업무용 토지라고 하는 것, 요런 것들이 이슈가 된다. 그래서 자, 미등기 양도 자산에서는 이걸 외우는 거죠. 색칠 입혀진 거 딱 하나. 미등기 양도 자산의 점점점은 어떻다? 제외되게 된다. 사형 지금 여러분 자료에 뭐 4개, 5개 나와 있는데 의미 없고요. 무조건 다 어떻다? 미등기 양도 자산에서 어떻다? 제외되게 된다. 외울 키워드가 뭐라고요? 제외한다, 옳은 표현, 포함한다, 틀린 표현 이렇게 갑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해서는요. 설령 1세대 1주택 9억 이하라고 할지라도 바로 비과세 관한 규정 자체를 아예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세율 70% 어마무시하게 때리게 됩니다. 기본공제라고 하는 거, 기본공제라고 하는 거, 이것도 적용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미등기 양도자산, 이게 뭐냐면 소유권 보존 등기 등을 하지 않고 서로 사고 팔다 걸리게 되면은 이 부분은 어마무시한 세금을 때리고 등등등. 자, 근데 이런 것들이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갑시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되게 되면 비과세 관한 규정 자체를 아예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럼 이제 양도소득세를 뜯어내게 된다. 근데 순순히 좋게 뜯어내는 게 아니라 어마무시해.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세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기본공제도 적용하지 않는다. 세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세율도 무려 70% 어마무시한 세율을 때리게 된다. 그래서 이 중간세약 등기 이런 거 하다 걸리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게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해서는 소위 이름하여 바로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어마무시한 세금을 때린다.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데 실제 출제 포인트는 바로 뭐라고요? 자, 법에 나와 있는 것들은 불가피한 사유로 미등기 등기를 하지 않았을 때는 소위 소득세법에서 얘기하는 미등기 양도 자산의 범주와 어떻다?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나중에 그런 얘기 나와요. 비사업용 토지라고 하는 거. 자, 실제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다? 비사업용 토지 높은 세율, 높은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런데 시험 법조문에서는 뭐라고요? 점점점 해당되게 되면 어떻다?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외한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에서 이걸 절대 내용을 외울 수도 없고 외워줘서도 안 돼. 과거에 나왔던 문제 2번 한번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5번이 나왔습니다. 자, 이건 왜 이렇게 내는 거냐면 과거 법에서 두 개만 있을 때는 두 번째 항목을 가지고 점점점은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한다. 틀린 편. 해당하지 아니한다. 옳은 편.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법령 개정으로서 5개가 나와요. 원래 6개가 있는데 6번째 항목이 너무 길어서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낼 수 있는 게 5번째 항목이다 보니까 얘를 끌고 들어와서 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 약속하십시다. 시험 질문을 보다 미등기 양도자산이란 표현만 나오게 되면 점점점은 어떻다 해당하지 아니한다. 점점점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 오른편 점점점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한다 틀린 편 이렇게 단순하게 가실 거. 이건 2차 과목의 기본 특징이야. 세법과 공법에서 보여주는 출제 기술인데 양이 어마무시하게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아무거나 하나 끌고 들어와. 그래서 해당한다,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장난치고요. 비슷한 문제로서 30회 때 나왔던 거 문제 가지고 볼 텐데 풀 수 없는 문제야. 비사업용 토지에 우리가 자 실제 안 쓰면 다 비사업용 토지라고 오인할 수 있는데 불가피하게 쓰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건 어떻다?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해서 지금 여기는 빠져있지만 자 바로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걸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자,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서 종합소득세 할 때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구분했었고요. 그 다음에 주택 임대소득의 비과세 대상 외우셨고요. 세 번째, 총수입 금액에 산입하냐는 거 3개 외우셨어. 근데 미등기 양도자산 파트에서는 무조건 다 해당하지 아니한다, 해당한다. 이 싸움 붙이게 된다고요. 나중에 비사업용 토지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오른편, 해당한다, 틀린 편. 이렇게 가는 거야. 이건 비사업용 토지 파트는 말도 없어서 25개인가 돼요. 그래서 그걸 외울 수가 없습니다. 외울 수가 없고 그래서 뭘 낼지 알 수 없지만 무조건 다 우리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도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만 어떻다 규정을 해놓고 있다라고 하고 이 정도로 개념들 확인해 봤고요. 바로 문제 가지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자, 3개 외워버려야 되지. 자, 지역번의 양도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이슈가 뭐가 됐었죠? 바로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 그 다음에 사업용 고정자산하고 영업권을 분리해서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서 자,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 지상권의 양도, 사업용 건물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는 것은 어떻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라고 할. 대신 이제 환지처분 얘기 아까 설명드렸어요. 환지처분 나오면 어떻다? 무조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환지처분이 뭐야?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시개발구역 안에 A라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을이라는 사람이 B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갑이 환지처분을 받아서 B라는 토지로 옮겨가게 된다. 그러면 A 토지 부분을 조합이나 사업 시행자한테 토해내야 되거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양도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만약에 환지처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를 해버리잖아요. 그럼 쌩 난리가 나게 됩니다. 법 체계상으로는 뭐야? 자,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거죠. 딴 거 받잖아. 기존 자산 토해내잖아. 그러면 당연히 해석상 뭘로 와야 돼? 바로 양도로 봐야 됩니다. 법 체계로 따지게 되면. 그런데 만약에 환지처분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를 하게 되면 도시개발 사업 등을 해가면서 이 토지 소유자한테 어마무시한 세금을 때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도시개발 사업에 협조 안 하거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책적으로 어떻다? 환지처분 부분은 어떻다? 바로 양도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이건 이제 따로 기억하셔야 돼. 사실 채무 탕감하게 되면 어떻다? 양도의 범주에 포함이 되게 될 것이고 환지처분은 어떻다? 양도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양도 아닌 것을 고르죠. 답은 2번으로 구성한 사례 넘어가서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과세 대상,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해서 지금 보니까 답 4번인가요?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 뭐 이런 거 나오면 감사한 문제지. 거저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시 자 먼저 지역권 요거 양도할 수 없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아니다.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아니다. 영업권 사업용 고정資産과 분리해서 양도하게 되면 어떻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거의 같은 문제 도배합니다. 자 보니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해서 자 무상 이전 자 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했을 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2번 질문요. 과세 대상이다. 지상권의 양도 오른표요. 과세 대상이다. 함께 영업권을 양도한다. 과세 대상. 그 다음에 이제 끝머리 과세 대상이다 해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바로 회원권에 관한 개념이 되게 된다. 과세 대상이다.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 임차권. 답 몇 번? 5번 해서 하여튼 양도소득세 파트 제일 쉬운 파트가 사실은 양도와 과세 대상 자산 이 범주가 제일 쉬워요. 근데 30회 때 이 문제가 출제가 안 됐어요. 특별한 사정이 없어 이 문제는 거의 다 되는데 30회 때는 보너스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합니다. 자,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과세 대상 자산을 모두 고르시오. 지역권 아니죠. 그럼 문제 풀어갈 때 기억 다 죽여버리는 거야. 니은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포함되죠? 답 몇 번? 2번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 두 개 가지고 빨리빨리 답을 찍어내야 돼. 이게 뭐냐면은 시험 보시다 보면은 시간들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라 쓸 데 없는데 정신을 쏟아붓게 되면은 이게 아사리판이 돼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기억은 당연히 아니죠. 니은은 당연히 포함되죠. 제일 쉬운 얘기 기억, 니은 가지고 다 쇼부를 치는 거야. 그래서 자 건물과 토지를 취득하시는 권리, 그 다음에 사업용 고정수당과 분리라고 하는 거 안 되죠. 그 다음에 전세권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그래서 니은, 디귿, 미음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이렇게 해설하듯이 문제를 풀어서는 안 돼요. 정확한 몇 개를 가지고 바로바로 풀어가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는 쉽게 풀어야 되고요. 어려운 문제는 이제 더 쉽게 풀어야 뒤만 싹싹싹 봐가지고 감을 때려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답은 2번.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해서 법원의 확정 판결에서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기를 하는 경우. 자, 우리가 이제 민법에서 신탁이라고 하는 거 예외적 유효가 될 수 있다. 신탁은 유효가 되면 나중에 뭐라 할 수 있다? 해지라는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었잖아요. 배우자 간에 조세 포탈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명의신탁 이런 것은 어떻다? 유효한 명의신탁이 된다. 그럼 나중에 해지라는 것을 할 수 있다. 이 대해서 무효였을 때는 어떻다? 해지라는 것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할 것. 1번 뭐 그렇다 치고 2번 이혼 위자료라고 해서 소유권 이전한다. 자산은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케이스가 되게 된다. 다 이혼했다는 단순한 재산 분할은 어떻다?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세 번째 나중에 봐. 길잖아. 힘드니까 대충 보는 거야. 긴 거 끝장을 보려고 하지 말라고 쉬운 거 찾아가셔야 돼. 4번 본인 소유 자산을 경공매로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 일단 뭐 그렇다 치고요. 매매 원인 무효소유에서 그 원인 무효로 판시돼서 환원이 될 경우에서 지가 찾아오는 거 요거 어떻습니까? 자, 요거 다 세 개 다 기본적으로 다 양도의 범주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4번 따로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거 위험 위자료 나와 있죠? 이거 답이 이거가 되는 거야. 3번은 읽어보실 필요도 없고 읽어봤자 의미도 없고 시험장에서 불안해도 읽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 단순한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은 어떻다? 내가 찾아가는 거니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근데 위자료조로 자 부동산을 대신 줬다? 그러면 원래 그만큼 채무 탕감이 있기 때문에 어떻다? 이건 양도의 범주에 해당이 된다. 그럼 정리해 볼까요? 계속 논리 구조가 뭐라고? 채무 탕감을 받게 되면 어떻다? 양도의 범주에 포함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환지 처분 들어가면 어떻다? 양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혼으로 인해서 위자료조로 자산을 넘겼다. 그러면 그만큼 돈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요 2번을 양도에 해당한다. 나머지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분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해봤자 의미도 없어. 답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답은 2번이었었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건, 자, 중요한 거, 환지처분은 어떻다? 양도가 아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서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떻다? 그만큼 자신의 채무 탕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다? 양도의 범주에 해당되고, 단순한 증여 부분은 어떻다? 양도가 아니다. 라고 할 것. 세 번째, 양도 담보계약 체결은 채무 불이행으로 해서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 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만큼 채무 탕감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게 됩니다. 4번 지문요. 원인 무효로 인해서 소유권이 환원된다. 본인 제주도. 몰라도 돼? 해서 계속 논의 쟁점. 양도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거. 그래서 본인의 채무 탕감이 있게 되면 어떻다? 양도의 범주에 포함이 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으셔야 돼. 대신 환지처분은 어떻다? 아무리 봐도 그 양도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도시개발법을 원활한 시행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그건 어떻다? 양도가 아니다라고 할 것. 해서 항상 논리 구조가 뭐라고요? 채무 탕감, 빚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면 어떻다? 이건 양도에 해당한다. 이렇게 요 개념으로 잡아주는 게 전체를 다 포섭해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가 될 테고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해 볼까요? 자,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1번 모를 얘기, 2번 해외 2주. 자, 포인트 출국 1로부터 2년간. 자, 2년 이내 나와 있죠? 그러면 어떻다? 끄트머리 비과세가 되게 된다. 나머지 요건 충족 못해도 비과세. 근데 얘는 답이 아니라고 그냥 던져주는 지문이에요. 틀린 것을 고르시해 놓고 옳게 구성을 하는 그런 케이스. 2번 지문요. 비과세된다. 혼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년 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라고 되어 있죠. 조이 외불삼 혼호보험시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은 바로 다가구 주택은 해당 다가구 주택을 구획된 부분들을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해서 양도하는 경우 각각의 하나의 주택이 아니라 이걸 통매매 하나의 주택으로 보게 된다. 출지의 의도 1세대 1주택의 개념. 다가구 원룸 제일 위층에서 집주인이 살다가 자신의 집을 포함해서 나머지 임대해주던 부분을 다 통매매를 하게 되면 1세대 1주택 9억 이하라는 요건 등을 충족을 하게 되면 어떻다? 비과세 혜택. 그래서 아까 상가하고 건물 부분, 상가하고 주택 부분 구분 짓는 얘기하고 1세대 1주택 이 개념을 가지고 답을 구성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임대주택 나와 있죠. 그럼 몇 년간? 5년 이상 거주하게 되면 어떻다? 바로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출국일로부터 2년 내라든가 이런 것들은 1차 다 사이드 지문입니다. 답이 될 만한 주제가 아니야. 그래서 근데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해봤던 그런 사례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합니다. 자, 검토해볼 주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조정 대상자가 외 지역에서 어쩌고 돼 있는데 단층 겸용주택이라고 돼 있다 해서 자, 우리가 이제 주택과 상가가 결합이 돼 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상가가 50% 이상이 되면 어떻다? 상가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것이고 주택 부분은 어떻다? 1세대 1주택 9억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면 어떻다?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주택은 분명히 이제 7억이 양도했으니까 주택가액이 무조건 9억 이하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상가가 120제곱미터 50% 초과하죠. 그럼 120제곱미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과세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과세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럼 이제 토지 면적이 800인데 상식으로 가야 되죠. 주택이 40%, 상가가 120자 60%면 토지 중에서 상가에 해당하는 부분이 얼마? 6, 8은 48, 480제곱미터 부분은 어떻다? 상가의 고속토지로 해석을 하게 된다. 그래서 건물 중에서 60%, 120제곱미터, 자, 토지 중에서 얼마? 자, 60%, 480제곱미터 부분은 이건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된다. 다시 갑시다. 국내 소재 9억 이하, 나머지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 1세대 1주택 소유자 주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이루어진다. 근데 주택이랑 상가가 함께 넘어가고요. 상가가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 되게 되면은 주택 부분은 비과세가 이루어지겠지만 상가 부분은 어떻다?
어떻다? 과세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건물 보니까 지금 60%란 말이야. 그러면 상가 부분은 당연히 양도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토지 부분도 그에 비례해서 60% 부분은 어떻다? 상가의 부속 토지로 해석을 하게 된다라고 할 거. 이렇게 논의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국내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외 이주로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로부터 얼마? 2년이 되는 날이라고 1년 이내가 돼야 되죠? 이거 틀리게 뽑은 거야. 그래서 읽지 말고 출국일 나오면 얼마? 2년 이내 이렇게 하는 거죠. 일반 주택은 얼마? 1년 이상. 임대주택은 얼마? 5년 이상. 그럼 이걸 다 끝내버리는 거야. 그래서 2번 질문요. 끄트머리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거 외우자고 그래서 앞에 내용 보지 말고 5개가 들어갈 수 있는데 무조건 다 어떻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걸 앞에서부터 읽잖아요. 100% 작살납니다. 이게 뭔 소린가 싶어가지고 이걸 2번, 지금 7년 동안 2번 답을 뽑아냈다고요. 그러면 이 문제는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겁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게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그걸 다 외우신다고 아니냐 패턴 가지고 끝장을 보셔야 돼.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렵다고. 왜? 읽거든. 자, 이게 5개, 6개 우리 과목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제일 내용적으로 어려운 과목은 세법입니다. 세법이에요. 왜? 이건 공법도 알아야 되고 민법도 알아야 되고 중간중간 다 골고루 다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숨 쉬는데 세금 뜯어내거든요. 그래서 곳곳에 그러니까 특이한 케이스들을 가지고 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외울 것은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오른편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장 변경으로 6개월간 거주한 주택. 요거 이제 아까 우리 과세 대상이죠. 일반 주택은 얼마? 1년 이상. 그 다음에 이제 실거래가 10억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 그 9억까지는 어떻다? 비과세. 그 다음에 10억을 넘어서는 부분, 자, 9억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과세가 이루어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농지 교환할 때 차익이 큰 편 얼마? 4분의 1 이하였을 때 어떻다? 비과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답은요, 지금 이제 2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보시고 27회 때 나왔던 주제.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볼까요? 자, 검토해 볼게. 1세대 1주택 특례 등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는 들어가셨죠? 옳게 나열하시면서 혼인하면 얼마? 5년 이내 이렇게 가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봉양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봉양은 몇 년? 10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제일 앞쪽은 5년, 제일 끝에는 얼마? 10년 이렇게 가야 되죠. 해서 지금 4번, 5번 중에 뽑아내야 되고 이 봉양 받으실 분의 연세를 물어봤다고 최소는 얼마? 둘 중에 한 번은 60세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러나 나머지 한 번은 60세 미만이어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이렇게 개념을 삼게 되고 그래서 지금 답은 5번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 조의 외불성 혼호봉십이라고 하는 거 봉양 받으실 자격 최소한 2분 중에 한 분은 얼마? 60세 이상이 됐을 때 동거 봉양, 봉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괄호넣기 문제. 그래서 조의 외불성 혼호봉십은 그냥 숫자 외워서 이렇게 대입하는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그 다음 논의할 주제는요, 이렇습니다. 자,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끄트머리 봐야 돼, 끄트머리 봐야 돼.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 언제? 29회 때 구성이 됐던 질문. 뭐가 됐든 간에 어떻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너무 문제 유치한가요? 27회 때 똑같이 구성했잖아.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점점점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때 2번째 냈었고 지금 이제 법령 개정에 따라 5개, 6개가 되다 보니까 시험에 낼 수 있는 것 중에 5번째 항목 바로 점점점은 어떻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게 미등기 양도자산은 비과세에 관한 규정 자체를 아예 적용하지 않는다. 세금 뜯어낸다. 1세대 1주택이라 할지라도 미등기 양도자산이다. 걸렸으면 어떻다? 당연히 세금 뜯어내겠다. 그리고 기본공제 적용하지 않고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하지 않고요. 이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자 70% 숫자 나오니까 맞다고 착각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건 말장난 엄청 했으니까 설명도 어려워. 그래서 보지 마시고
자, 세율, 과세 표준화 세율 70%를 곱한다 이런 얘기인데 숫자만 맞게 하고 앞뒤 막 뒤죽박죽 섞어버렸어. 그래서 세법이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어려운 게 사실인데 이걸 패턴을 잡아내면 이제 대박입니다. 우리가 사실 절대적인 암기량을 갖고 보면 공법이 제일 양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릴 때 패턴 가지고 잡아내야 된다. 없다, 틀렸다, 포함한다, 오른편, 해당한다, 오른편. 자, 옳은 걸 모두 고르죠. 답 5번. 이런 식으로 공법에서 패턴이 나오듯이 세법도 법조문 카피해서 출제하는 영역입니다. 거의 대부분 응용도 없어. 그냥 어마무시한 법조문을 깔아버려. 그래서 세법을 어려워들 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문제 뻔하지? 자, 박스 놓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서 다음 중 미등기 양도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몇 개인가? 뭐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죠. 또는 미등기 양도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답 5번. 그래서 전부가 다 얻어. 다 미등기 양도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걸 외워야 된다고. 법에서는 미등기 양도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 규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가셔야 된다고. 마음 독하게 먹어야 됩니다. 5개 이걸 외워서 읽어서 풀 수가 없어요. 외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똑같은 패턴 문제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가실 주제. 자, 이거, 자, 29회 때 나왔어요. 자, 아까 27회 때 나왔었고, 패턴 똑같이 구성하고, 내용만 살짝 바꿔치기 해서 구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볼까요? 자, 지금 이제 소득세법상 농지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해서 자, 개수작. 자, 끝머리 가십시다. 포함한다. 법조문에 있는 표현입니다. 못 읽어. 어차피 이건 읽어봤자 1분 안에 풀 수 없어. 뒤만 보는 거라고. 문제를 쫙 깔게 되면 이걸 읽어보면 안 돼. 절대 풀 수 없고 의미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건 이제 공법들이랑 똑같은 거야. 법조문 카피를 하는 흔적이다. 어차피 2번 지문 보니까 요거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농지 교환. 자, 차익이 큰 편 얼마? 4분의 1 이하. 그리고 3년 이상 경작했을 때 바로 땅 크게 갖고 있던 그분, 자, 보충을 받았던 그분은 어떻다?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게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문제 구성할 것들은 이거 하나 농지 교환력이 있게 될 테고요. 자, 3번 지문 끝머리 봐봐야 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그 다음에 점점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틀린 걸 고르시오. 답 몇 번이라고요? 4번 이렇게 가는 거야. 이걸 읽어서 풀 수 없다고 다시 우리 소득세법에서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 종류를 6개인가를 규정하고 있다. 그중에 6번째는 너무 길어서 내릴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 겁나 많이 규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자, 법조문 25개 중에 하나를 뽑아낸 것이다. 이렇게 가시는 거라고. 25개가 지문도 더럽게 길어서 소화 자체를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버거운 부분이야. 그래서 지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해서 답 몇 번? 4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문제는 다시는 나오지 않을 텐데요. 자, 문제는 이렇게 문장 호흡이 길어지는 지문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읽는 순간 뒤집니다. 읽는 순간 이거 1분 아니라 2분, 3분, 4분, 5분을 줘도 무슨 말인지 감도 못 잡아. 그럴 때는 항상 어떻게 한다? 찍는다라는 컨셉으로 접근을 해야 돼. 그러면 제 생각에는 자, 어차피 여러분들은 3번하고 4번 2개 정도 중에서 찍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빤하게 나오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이 가치 있는 지문은 2번 지문 하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5번 지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농지 판정은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실상 현황에 의하고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을 때 공부상 등재 현황에 의한다. 항상 똑같은 겁니다. 세법, 지방세법에서 재산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때 농지, 임야, 목장용지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게 될 것이고 이게 불분명하다. 모르거든. 담당 공무원이 나올 수가 없거든. 그래서 그때는 공부상 현황에 따르게 된다. 원칙은 항상 뭐라고요? 사실상 현황에 따라야 된다라는 거. 자, 가치 없는 지문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 쭉 나열하고 있다. 그래서 해당한다. 4번을 틀리게 구성을 해놓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다음 주제 확인합니다.